꼴 좋네. 그렇게 당당한 척 잘난 체 하더니 흐르는 세월 앞에는 장사 없지. 어디 예전처럼 꼴같지도 않은 충고 한번 해보시지. 제가 왜 저런 여자한테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몸에 병을 얻은 채 같은 병실, 옆 침대 환자로 만날 줄은 저도 그 여자도 몰랐을 테니까요. 입원을 하던 그날, 담당 간호사님의 안내에 따라 병실 문을 열자 2인실 병실 창가에는 이미 다른 환자 한 분이 고개를 돌린 채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그 환자 둘뿐이었어요. 여기가 한동안 치료를 받으며 머물 곳이구나 생각하며 간신히 몸을 움직여 침대 위에 걸터 앉았지요. 그때 옆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하여 창백해 보였거든요. 새로 입원한 저랑 한동안 같이 지낼 거라는 걸 알았는지 저를 보자 빙그레 미소 지으며 먼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그 안에는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자분이시죠? 병원 생활은 처음이신가 보다.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얼마 전에 입원을 했는데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지내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우리 같은 암 환자들이야 마음을 편히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해요. 그 여자는 같은 암 환자 처지를 이해한다는 듯이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인실인데 그래도 같은 병실 쓰는 사람을 잘 만났구나. 다행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발작하듯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몇 번이고 깜박였지만 눈앞에 그 얼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상도 꿈도 아니었어요. 제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얼굴. 바로 20여 년 전 남편을 빼앗아간 상간녀였습니다. 너는 설마 윤희선? 목소리가 너무나 떨렸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는 처음에는 의아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거든요.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간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에서 서서히 웃음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상간녀 역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얼굴을 보다가 이내 얼굴을 굳혔습니다. 상간녀도 저를 알아본 거였죠. 20여 년 만에 마주한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패여 있었지만 상간녀 특유의 비열함과 뻔뻔함은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어머나, 설마 김은경 씨? 상간녀는 저를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저 역시도 상간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20년 전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파괴했던 여자. 제 가정을 깨뜨린 장본인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팽팽한 정적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던 저희 둘 사이에는 마치 투명한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상간녀가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비웃음 섞인 말을 뱉었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송곳과 같았고 날카롭게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꼴 좋네. 그렇게 당당한 척 잘난 체 하더니 흐르는 세월 앞에는 장사 없지. 이 꼴을 하고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어디 예전처럼 꼴 같지도 않은 충고 한번 해보시지. 그 잘난 입으로 뭐라 떠들 건데.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거야. 그거 알아? 상간녀를 알아보긴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상간녀는 저를 알아보자마자 깔아뭉개며 지난날의 악연을 끄집어냈습니다. 게다가 제 반응이 재밌다는 듯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상태를 비웃듯이 훑어보았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랑 똑같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지? 그게 뭐냐? 바로 네가 남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파탄낸 상간녀라는 사실이야. 상간녀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당당해?
상간녀 주제에 당당하게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 역시 보통이 아닌지라 곧바로 제 말을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무슨 소리냐고? 그걸 일일이 설명해줘야 해? 여기가 병원이잖아.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랑 내가 나란히 같은 병실을 쓰게 됐지? 아, 그리고 이게 더 가관 아니야? 당신이 여기 입원했다는 건 암 환자라는 소리잖아. 나는 간암인데 당신도 간암이라면서? 당신 간도 내 간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게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는 건데 내 말이 틀려? 옛날부터 나는 너랑 다르다 같은 태도, 고고한 척하는 꼴이 아주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어떡하나? 똑같이 누워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안 그래요? 얼마 전 저는 간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고 믿을 수 없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설마 그 여자와 똑같은 병이 걸리고 같은 병실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윤희선, 너도 간암이라고? 나랑 똑같이? 거짓말.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 왜 내가 너 같은 거랑 같은 꼴이 되어야 해? 내가 왜? 너 같은 거랑 같은 꼴? 이 여편네는 아직도 저러네. 이봐요 아줌마. 어차피 우리 다 죽을 운명인데 이제 더 잃을 것도 없는 마당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너랑 나는 다르다고 고집을 부린대? 상간녀의 말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20년 만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것도 같은 병실 옆 침대에서 똑같은 간암 진단을 받은 채 마주한 이 상황 자체가 소름 끼치도록 기가 막혔습니다. 이토록 잔인하고 뒤틀린 인연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운명의 장난이라기에는 너무나 섬뜩하고 잔인한 현실에 숨쉬기조차 힘이 들었어요. 아이고, 나 진짜 암 진단 받고 우울했는데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네. 나만 암인 게 아니잖아. 꼬숩다, 꼬수어. 뭐 내가 남의 남편 빼앗은 나쁜 년이라서 벌 받는 거라고 한번 말해봐요. 어? 해보라고. 지가 어떤 년인 줄 알긴 하네. 그래? 그럼 당신은 나쁜 짓 한 개도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똑같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 꼴로 같이 누워있을까? 무슨 짓을 해가지고 그런 벌을 받으셨을까? 상간녀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는데 병실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마녀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뭘 잘했다고 아직도 그렇게 당당하게 앉아있어?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못 지킨 주제에 옛날은 아주 사람들 앞에서 정의로운 척 잘난 척을 다 했었지? 당신 그 착한 척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몰라. 상간녀는 물만한 고기 마냥 신이 나서 거침없이 막말을 퍼부었어요. 제 가정을 망가뜨린 주범인 주제에 저한테 가정을 못 지켜서 못났다는 말을 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몸에 힘이 없어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상간녀는 그런 저의 무력함을 즐기는 듯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래,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며. 근데 아니잖아. 남편 빼앗기고 나서도 지고지순한 척, 애들만 위하는 척, 착하고 불쌍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그렇게 살면 뭐하나? 봐라, 지금 이 꼴이 뭐니? 나랑 똑같은 암 걸려서 똑같은 병실에 누워있잖아. 착하게 살아봐야 결국은 나랑 같은 암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있는 신세라니. 상간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웃었고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렸거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하나. 눈물을 애써 삼켰지만 어깨는 하염없이 떨렸습니다. 아, 근데 아직도 혼자 살아요? 아직도 남편 없어? 아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남자를 붙잡았어야지. 혼자 뭐 했대? 그 20년 전 이혼한 다음에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지낸다 소리는 들었는데 정말 그때 이후로 남편이 없었어?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불쌍하다 진짜.
젊었을 땐 혼자 당당하고 잘났다고 날뛰더니 결국은 다 늙어서 혼자 남았네? 늙으면 그게 서러운 거야. 자식들은 다 컸으니 저들 살기 바쁘다고 할 텐데 그럼 남편밖에 없잖아? 근데 그 남편이 없으면 세상에 얼마나 외롭고 서러울까? 아유, 딱해라. 상간녀는 거침없이 막말을 퍼부었어요. 제가 왜 재혼을 하지 않았는지, 제 지난 삶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지 저는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병실 문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상간녀 둘 다 순간적으로 대화를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밝은 복도 불빛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헛것이라도 본 게 아닌지 눈을 비볐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끔찍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저 여자랑... 20년 전 나와 우리 애들을 버리고 상간녀를 선택한 인간. 전 남편이라는 인간은 한 손에 과일 바구니, 다른 한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시선은 곧바로 옆 침대에 누워있는 상간녀에게 향했는데 그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자기야, 잠은 잘 잤어? 내가 일찍 오고 싶었는데 잠깐 들를 곳이 있어서 좀 늦었네. 아침은 먹었어? 죽 사왔는데 좀 먹을래? 전 남편은 이 나이를 먹고도 상간녀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던 그때 전 남편이 저를 발견했고 상간녀와 같은 싸늘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헛웃음을 픽 터뜨리더라고요. 결국은 여기까지 왔구나. 딱 보자마자 알겠네. 그냥 한눈에 봐도 오늘 내일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떡하냐? 전 남편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그 인간이 혀를 쯧쯧 차며 말했어요. 그래도 마음 곱게 썼어야지. 착하게 살아야 오래 산다잖아. 근데 그 꼬라지를 보니 아닌 것 같네. 얼마나 나 망하라고 원망하고 욕을 하며 살았으면. 에휴. 그 말을 듣는 순간 멘붕에 빠졌습니다. 마음을 곱게 써? 착하게 살아?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잘못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전 남편과 상간녀였는데요. 가정을 산산조각낸 그 인간들한테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과 배신감이 저를 덮쳤지만 바로 그때 똑똑 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제 전 남편과 상간녀를 스쳐 지나쳐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차트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김은경 환자분,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저에게 말을 걸자 전 남편과 상간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의사와 저에게 쏠렸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몇 가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조금 복잡한 검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간암 3기라는 진단도 모자라 또 다른 추가 검사라니. 제 몸 어딘가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았거든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간녀는 그런 저를 곁눈질하며 코웃음을 쳤고 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시선을 피하며 상간녀에게 죽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혹시 무슨 문제가 다른 것까지 전이가 된 건가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결과가 나와 봐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마음 편히 먹고 검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사가 검사 스케줄을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알 수 없는 걱정과 불안을 남긴 채 병실을 나갔고 병실 안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간녀는 그런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며 말했어요. 뭐야, 또 뭐가 문제래?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뭐 별거 있어? 다 전이 돼서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지 않나? 안 그래? 남의 일이라고 입 함부로 놀리지 말고 네 몸뚱아리나 신경 쓰지 그래? 어휴, 나이 들고 늙어가지고 입만 험해졌구만. 천박하게 누구 마누라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당신한테 말한 거 아니니까 그냥 다물고 있지 그래? 왜? 나이 먹을 만큼 처먹은 저 여자는 입이 없대? 웃기고 있어 정말. 그 말을 끝으로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오후가 되자 상간녀의 딸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편이 상간녀와 살 당시 상간녀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다른 남자한테서 낳은 딸이었는데 전 남편은 지 친자식들을 내팽개치고 남의 자식을 키우겠다는 거였지요. 그리고 그 딸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딸 하나는 아마 전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애들은 죄가 없다지만 상간녀의 딸들을 마냥 좋은 시선으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딸들은 상간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온갖 위로의 말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상간녀의 사이를 알게 됐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병실에 왜 저 여자가 있어? 20년 전에 우리 가족 괴롭혔던 그 아줌마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다. 어떻게 이렇게 만났는지 엄마도 골치가 아프다. 엄마, 저 여자 때문에 암도 심해지면 어떡해? 엄마 병실 옮겨야 하는 거 아니야? 상간녀 딸들은 전 남편에게 칭얼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애들의 말이 너무나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다 같이 아픈 사람인데. 아빠, 뭐가 아픈 사람이야? 아빠가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 지금 아픈데 저 원수 같은 여자가 한 병실에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엄마 상태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애들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병실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애들한테는 불편한 진실이자 고통인 듯 했습니다. 이건 일부러 그런 거네. 엄마, 저 여자가 일부러 엄마랑 같은 병실로 온 거라고. 진짜 이런 사람들 있더라? 복수하려고 같은 병실까지 기어들어오는 사람들. 아, 진짜 역겨워. 그 애들의 억측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계획했다고? 이 소름 끼치는 운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저였는데 말이죠. 상간녀는 자신의 딸들이 제게 막말을 퍼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은근히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간녀와 전 남편 그 딸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던 바로 그때 드디어 저의 소중한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우리 애들이 병실에 들어서자 아비규환 같던 병실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어요. 제 전 남편은 물론 상간녀와 그 딸들까지도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 했거든요. 엄마, 걱정 많이 했어요. 몸은 좀 어때요?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의 며느리와 사위는 제 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듯 제 표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어요.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는 저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병실에서 제 전 남편을 만나게 된 제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까지도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 애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그 눈빛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이 여자랑 같은 병실 쓰지 마. 말도 안 돼. 내가 당장 병실 옮기게 해줄게. 아니, 엄마 편하게 쉬시라고 4인실 말고 2인실을 잡은 건데 지금 같은 병실 쓰는 환자가 저 미친 여자라는 게 말이 돼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제 아들과 딸은 옆 침대에 상간녀를 똑바로 노려보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이 여자 20년 전에 우리 가족을 박살낸 그 여자 맞지? 아, 그리고 저기 친아버지라는 인간은 다 늙어서도 저 여자한테 쩔쩔매면서 병간호나 하고 있고. 도대체 뭐가 이래? 엄마, 내가 다른 병원으로 알아볼게. 우리 애들의 말에 상간녀의 딸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 진짜 뻔뻔하네. 사람 같지 않은 여자 병간호나 하고 있고.
아주 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세기의 사랑인 것 같은데 저 여자 떠날 때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딸의 말에 상가녀의 딸들도 맞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뭘 잘났다고 떠들어. 네 엄마랑 우리 아빠랑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데. 무려 20년이야, 20년. 2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그걸 못 받아들인 거야?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왜 우리 엄마한테 이래? 우리 엄마가 암 걸린 건 다 너희 엄마 때문이야. 저 여자가 맨날 저주하고 그랬을 거야. 뭐? 저주? 너 말 다 했어? 말해봐. 야, 저 여자? 어디서 이 여자 저 여자 하고 있어? 병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어요. 저를 사이에 두고 두 가족이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고 저는 모든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제 머릿속에는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20여 년 전,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그 악몽이 마치 오늘처럼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당시 저는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며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아이들은 착했으며 저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린 것에 만족했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작되는 하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차려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잠든 밤 남편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호출기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며 저와는 시선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외박이 잦아지고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도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밤늦도록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많아지니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제가 알던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착각은 몇 달 뒤 산산조각이 났어요. 몰래 사람을 써서 알아낸 사실은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그 여자와 동거하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간녀가 바로 윤희선이었어요. 당시 윤희선은 자신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을 하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살고 있던 빌라 앞에서 상간녀의 딸을 예뻐해주고 상간녀와 포옹하는 남편을 봤을 때의 충격은 정말이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불길한 예감들이 모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과 상간녀를 찾아갔습니다. 제 남편과 그 여자가 마주 앉아 다정하게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제 이성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접시 위에 놓이는 음식들을 뒤엎고 식탁 위에 놓인 잔을 깨뜨렸거든요. 제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놀라 벌떡 일어났고 상간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눈빛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것들이야? 너 이 상간녀 주제 당장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 뭐? 이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긴 내 집이야. 당장 나가. 나가라고. 여보, 이게 무슨 주태야? 당장 집으로 가.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나가라고. 제 남편은 오히려 저를 타박했어요. 저의 존재는 남편에게 있어서 불륜이라는 치부를 드러내는 방해꾼에 불과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더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저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네 눈으로 봤으니 됐잖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지. 이혼하자. 아니, 이혼해줘. 이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한테 초등학생 애들이 둘이나 있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듣는 내가 다 역겹네. 그 애들 생각했으면 애초에 남편을 그렇게 방치하지 말았어야지. 남편 관리도 못한 주제에 어디서 잘났다고 떠들어? 어차피 이 남자는 나랑 살 거야. 더럽게 질척거리지 말고 그냥 이혼해.
이 남자는 날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였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상간녀는 남편에게 찰싹 달라붙어 제 속을 긁었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던 그때 제 남편은 상간녀의 편을 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맞아. 추잡하니까 이제 그만해. 이제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너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뭘 잘했다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당신들이 나한테 감히 이혼을 요구해? 너네 뜻대로 될 줄 알아? 천만에 이혼은 절대 없어. 아이들 봐서라도 난 이혼 못해.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하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면 제 아이들은 졸지에 부모가 이혼한 불쌍한 아이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버티기 시작하자 상간녀는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못살게 굴며 들들 볶았습니다. 너 정말 독하다. 대체 언제까지 질척거릴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혼해 달라고. 당신 남편이 날 원한다잖아. 근데 왜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야? 네가 이렇게 비참하고 비굴하게 매달릴수록 남편은 당신한테 더 정이 떨어질 거라고. 상간녀는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우리 애들 앞에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김은경, 당신 때문에 더는 못 참겠어. 제발 이혼 좀 해줘. 그렇게 착하다며. 이해심 많고 착하다고 당신 입으로 떠들어댔잖아. 지금 맨날 이런 꼴을 애들한테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 애들한테 잘된 일인 것 같냐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정리하고 그만하지. 그 당시 상간녀는 저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었어요. 저를 만나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자꾸 이렇게 질척거리면 당신 자식들한테도 이 더러운 꼴 다 보여줄 거야. 네 애들 학교 찾아가서 다 말해버릴 거야. 당신이 얼마나 추하고 비참하게 매달리는지. 이래도 이혼 안 해? 어떻게 애들을 건드려? 당신이라는 여자는 정말... 저의 치부를 건드리는 상간녀의 협박에 저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어요. 저는 상간녀의 비겁하고 치졸한 행동에 분노했지만 아이들이 저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달을 시달리다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 몇 달의 시간 동안 상간녀와 전 남편의 협박과 비난에 지쳐버렸고 제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이들을 위해 이악 물고 버텼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했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식당 주방 보조부터 빌딩 청소, 대형마트 계산원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빈자리를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하려 애를 썼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것이 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과연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내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니. 수많은 회의감이 저를 덮쳤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던 거였어요. 그동안 재호는 꿈도 꾸지 않았네요. 하지만 그 고생이 마냥 헛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누구보다 훌륭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제 아들은 검사가 되었고 대학 교수인 며느리는 최고의 복덩이였습니다. 또 저희 딸은 변호사가 되었고 사위는 촉망받는 스타트업 대표였어요. 그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을 보니 지난 세월 동안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애들은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며 홀로 고생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며 자랐어요. 애들은 아빠라는 인간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겼거든요. 실제로 애들 아빠는
애들한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지요. 때문에 우리 애들이 제 병문안을 왔을 때 옆 침대의 상간녀가, 그리고 그 상간녀를 병간호고 있는 아빠라는 인간을 보자 그 자리에서 분노가 폭발했단 거였지요. 엄마가 이 여자랑 같은 병실을 쓰는 건 말이 안 돼요. 내가 당장 병실을 옮기게 할게.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 여자 병간호를 하고 있을 수 있어? 진짜 너무 끔찍해. 딸은 전 남편을 향해 고함을 질렀고, 전 남편은 제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자신의 딸들이 저희 애들에게 밀리는 듯한 모습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주 애들이 지 엄마를 똑 닮았네. 너희 엄마도 어지간히 독하다. 안 그러니? 내가 가정 파괴범이라고 평생을 떠벌렸을 거 아니야. 아니, 진짜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잘 나가는 검사니 변호사면 뭐래. 상도덕이 없잖아. 아줌마야말로 상도덕이 없지. 아빠랑 불륜 저질러서 평생 엄마 고생시킨 게 누군데. 우리 엄마 인생 박살내놓고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누워있어? 야, 너 말 다 했어? 이 새파랗게 젊은 게 어디서 어른한테 함부로 짓거려? 아줌마야말로 죽을 병 걸려놓고 병실에서 소리나 지르니 좋으세요? 나이 먹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막말이야. 그쪽 엄마가 매력이 없어서 아빠가 떠난 거지. 멀쩡히 잘 지내면서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옛날 일로 질척거리는 거야?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왜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래? 우리 엄마 암 걸린 건 다 그쪽 엄마 때문이라고. 저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할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 엄마랑 우리 인생이 달라진 거 몰라? 간암이 스트레스 때문에만 걸리는 줄 알아? 우리 엄마 때문이 아니고 니네 엄마가 간암 걸린 건 자기 관리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피워서 그런 거지. 진짜 누굴 탓하는 거야? 병실안은 순식간에 서로에게 악담을 퍼붓는 싸움터가 되었어요. 전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정리할 생각은 않고 상간녀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좀 해. 여기 병원이잖아. 다들 목소리 낮추라고. 그만해. 그만하기 뭘 그만해. 저 여자 자식들이 나한테 막말하고 있는데. 맞아, 아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우리 엄마한테만 뭐라고 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간암 3기라면서요. 죽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도 마찬가지야. 엄마한테 사과해요. 지금이라도. 저희 아들과 딸은 상간녀와 전 남편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전 남편은 애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상간녀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간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20년 전과 변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오직 자신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상간녀는 자기 딸들이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은경, 너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싸가지가 바가지네. 저것들 다 네 피를 물려받았겠지? 내가 진작 알았다니까. 저런 애미 밑에서 자라면 애들이 뭐가 되겠어? 야, 너 지금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찌끄렸어? 너 말 다 했어? 하여간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너 같은 쓰레기한테 우리 애들이 욕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당장 사과해. 우리 애들한테 사과하라고. 내가 왜? 네 애들이 나한테 사과해야지. 병실안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암과 싸우며 치료를 받아야 할 이곳이 이토록 추잡하고 더러운 감정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지독한 병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우리 애들의 성공한 삶과 능력에 대한 시기심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래요. 상황은 정말 막장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의 든든한 모습 덕분에 잠시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지지해 주었고 저는 애들 덕분에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날 이후 당장 병실을 옮기려고 했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었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 후 모두가 떠났고 병실에는 그 여자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추가 검진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다음날 금식을 한 뒤 추가 검진을 받았고 검진 후에 혹시라도 나쁜 소식이 들려올까봐 밤낮으로 전전긍긍했습니다. 정말 모든 일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꼭 제가 상간녀와 똑같은 병에 걸린 것도 모자라 같은 병실에 입원하게 된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간절히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추가 재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너무 불안했는데 일찍 병원을 찾아온 아들과 딸은 불안해하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과 상간녀는 제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나? 암세포가 온갖 군데에 다 퍼졌다는 소식인 거 아니야? 나보다 먼저 가면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을까나? 아이고,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저 여자보다는 오래 살아야지. 시끄럽고 네 몸뚱아리나 신경 쓰는 게 좋을걸? 아줌마, 몸도 안 좋다면서 그렇게 심보를 쓰면 진짜 한 번에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엄마, 괜찮아. 저런 여자 말은 신경도 쓰지 마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가 다 감당할게. 엄마 옆엔 우리가 있잖아. 애들의 말에 간신히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애들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뛰어들어왔고 병실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원래 의사 선생님 방에서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허겁지겁 달려온 듯 보였습니다. 김은경 환자분, 재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과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잔뜩 마른 침을 삼키며 의사 선생님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환자분께는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조직 검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진단을 내렸던 작은 병원에서도 동일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저희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실수라니요? 어떤 실수인지. 환자분, 믿기 어렵겠지만 환자분은 암이 아니십니다.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암이 아니라고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의사 선생님에게 재차 확인을 했지만 선생님의 답변은 같았습니다. 맨 처음 안진단을 내렸던 동네 병원, 그리고 큰 병원에서조차 실수를 했다는 거였고 재검을 받은 결과 암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짓눌러왔던 죽음의 그림자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말이죠? 거짓말 아니죠, 선생님? 맞죠? 제가 암 아닌 거 맞지요? 저 건강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악성 종양이 아니고요. 양성 종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암이 아니십니다. 의료진의 판단 착오가 있었습니다. 진단이 잘못 내려진 것이 확인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앞에 서 있던 아들과 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울었고 딸은 제 손을 잡고 같이 눈물을 쏟았어요. 엄마, 아니래요. 암 아니래요. 엄마 살 수 있는 거래요. 엄마,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에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애들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 졸였던 불안감,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뒤 안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병실 안은 한순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적 같은 소식에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감동적인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 침대에 누워있던 상간녀와 그 옆에 서 있던 전 남편, 그리고 상간녀의 딸들이 뒤집어졌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암이 아니라고? 상간녀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간암이라고, 그것도 3기, 아니 4기? 그렇게 말했으면서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전 남편은 흥분해서 의사에게 따져 물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침착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료진의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조직 검사 과정에서 다른 샘플과 혼동이 있었고 최종 분석 단계에서야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분께는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족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까지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상간녀는 의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은경, 너 정말 지독하다. 병 걸린 거 가지고 장난쳐? 그게 말이 돼? 암이 아니라고? 우리를 다 바보로 하는 거야? 너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거지? 나 놀리려고 다 꾸민 거지? 내가 꾸미게 뭘 꾸며? 나도 진짜 암인 줄 알았다고. 내가 고작 너 하나 놀리려고 입원까지 한 거라고? 정말 미쳤구나. 아니, 평생 속고만 살았니? 진짜 왜 저래? 거짓말. 이거 전부 거짓말이야. 우리 엄마랑 똑같은 간암 3기라고 했으면서 이건 우리 엄마 더 아프게 하려는 수작인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는 간암인데 왜 저 여자는 암이 아니래?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억울해. 상간녀의 딸들은 제 엄마를 부르며 억울하다고 난리를 쳤고 병실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저를 둘러싼 저희 가족들, 우리 애들은 울면서 다행이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고 상간녀의 가족들은 분노와 억울함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간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상간녀에게 제 암 진단이 오진이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상간녀의 억울함과 분노가 병실을 가득 채웠지만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하다는 듯 차트를 들고 병실을 떠났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저의 존재 자체가 상간녀에게는 거대한 절망이자 지독한 고통이 된 듯 했습니다. 제 전 남편은 상간녀를 진정시키느라 쩔쩔매며 어쩔 줄을 몰라 했고 당연히 제 아들과 딸은 제가 암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저를 그 병원에서 즉시 퇴원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당장 병원 옮겨요. 더 이상 저 역겨운 인간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맞아, 엄마. 우리가 다른 병원 알아볼게. 아니, 그냥 집에서 요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양성종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제거는 해야지. 근데 꼭 이 병원에서 할 필요 없잖아. 저 인간들 얼굴 계속 볼 이유도 없고. 저 역시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곧장 퇴원 수속을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 양성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스스로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암도 아닌 작은 수술이었지만 아들과 딸은 극진하게 간호를 해주었고 덕분에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상간녀는 저와 달랐습니다. 상간녀는 진짜 간암이었거든요. 간암 3기라고 했던 상간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었습니다. 치료도 잘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간녀를 극진하게 사랑하던 전 남편은 상간녀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받게 해달라며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은 상간녀. 상간녀의 병원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고 보험료 정도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은 병원비를 대기 위해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넣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하기 염치가 없지만 와이프가 많이 안 좋아. 돈이 없어서 병원비도 못 내고 있어. 어떡하지? 저기 애들이 검사고 변호사라 여유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당신이 정말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애들 어릴 때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 그 여자 병원비를 내달라고? 그 부탁을 누가 들어줄 것 같아?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내가 돈이 없어. 당신이 어떻게 좀 이야기를 잘해줄 수 없을까? 그래도 당신은 암 아니잖아. 사람 좀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아니, 하나도 안 불쌍해. 당신이야말로 나나 우리 애들한테 그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 그 어린애들 내팽개치고 집 떠날 때 하루아침에 아빠 없이 살게 된 우리 애들 생각했었냐고. 그 애들이 마음에 밟히고 불쌍하게 생각이 되었다면 당신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모든 건 다 뜻대로 된 거야. 당신 마누라가 아픈 건 끝까지 당신이랑 당신 자식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지 누구한테 기대서는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나 우리 애들한테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전 남편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희는 상간녀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장례식 소식도 들려왔지만 당연히 저와 우리 애들은 장례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제가 퇴원을 한 날, 딱 그날 이후 우리 애들은 전 남편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거든요. 일이 그렇게 되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가 막혔던 같은 병실, 옆 침대 환자로 재회를 했던 사실, 그 끔찍하고 잔인한 현실을 떠올리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도 냉정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악인의 말로란 참으로 비참한 거였어요. 20여 년 전 저는 이혼이라는 힘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홀로 남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요. 그 시간은 고통스럽고 외로웠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지만 꿋꿋하게 자식들을 키워온 날들이 결국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온 것이라 생각하자 지난날의 모든 시련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은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성장했고 그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자 자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홀가분해졌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게 되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제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우리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 그 애들의 존재가 저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였고 애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사는 이 평범한 나날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복된 순간이라는 것을 매일 새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